하루 10건에서 15건 사이 정도가 나오면은 1억 5천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뭐 그 정도 되는 거.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요.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명품에 관련돼서 들어가서 알림 설정을 먼저 해놓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초보다 어떤 식으로 소싱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사실은 사업자 없이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냥 해볼 수는 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브랜드 유통 관련해서 거의 뭐 1세대, 1.5세대 정도 되시는 벼락슈터님 예전에 저희랑 같이 촬영을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 유통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이미 나눠봤었고, 이미 브랜드 유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명품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명품 유통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 것들 제가 아주 낱낱이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의 의미로 자, 박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이 좀 많이 탔어요? 좀 그을려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요즘에 보니까 네. 막 NBA 막 경기장도 가시고 네. 막 EPL도 가시고 손흥민 슛 넣는 것도 막 올리시고 막 요즘 보니까 욜로 제대로입니다. 아니, 다 사업차 간 겁니다. 사업차 간 거예요? 네. 사업차 사람들 갔다가 잠깐 쉬는 시간. 그래요. 어쨌든 막 정말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벼락슈터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면서 사업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사업 4년차 지금 현재 브랜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벼락슈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목소리가 이제는 뭔가 딱 중심을 잡고 있고 참 그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자, 현재 하고 계신 일 궁금해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기존에 잘 하고 있었던 브랜드 유통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명품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업, 흔히들 말하는 지식 창업 이쪽도 확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 유통이랑 좀 연계돼 있는데 솔루션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명품 유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 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브랜드 유통 사업에도.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좀 선택과 집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뷰가 쌓이면은 사실 쉽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이제 건물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조금 탄탄한 건물이 세워졌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요거였고, 그리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 외에 이제 오픈마켓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쪽은 사실 거의 다 접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여전히 매출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효율을 위해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다 접은 상태이고, 오히려 중개 플랫폼 크림이나 솔드아웃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크림이 네. 어떤 구조죠? 크림이 뭐 쉽게 말하면 사실 경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판매처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이 뭐 10만 원이랑 가격을 올렸을 때 구매자가 10만 원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10만 원에 이 거래가 성사가 되고, 크림은 중간에서 이 물건을 받아서 물건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구매자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정품 보증을 크림에서 하고, 네. 그리고 소비자가 내가 이제 원하는 상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자가 이 상품을 올렸을 때 그 가격에 맞으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서 이제 유통이 되는 시스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플랫폼이랑 일단 CS가 없습니다. 상품을 뭐 내가 상세 페이지를 꾸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격만 걸어 놓으면 그냥 끝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크림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구매 대행을 통해서 유통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 국내에서 뭐 사입을 하든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든 아니면 해외에서 사갖고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그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크림 이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뭐 솔드아웃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었어요. 네. 요즘 좀 새롭게 뜨는 플랫폼인가요?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크림을 만들었다고 하면 무신사에서 만든 게 솔드아웃이고, 뭐 이외에도 스탁엑스라든지 뭐 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리셀 시장 같은 경우는 크림이 거의 다 먹었다. 그리고
다 정리됐다 크리미아로 사실상. 사실 리셀도 아니고 그냥 판매자가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구해갖고 이제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사실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셀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 어감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다 리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리셀이란 단어에 사람들이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불법적인 것 같고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리셀이라는 용어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하기 힘든 거를 내가 구해갖고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에 맞추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저는 크게 문제는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브랜드 유통 쪽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최근에 명품 유통을 시작하셨다 그러길래 도대체 이거는 어떤 식의 구조이고 뭐 명품을 유통한다 뭐 명품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데 유통이다. 이게 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시작했었던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브랜드 유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브랜드 유통 시작할 때 제가 아울렛을 갔었거든요. 여기서 물건이 저렴하게 있구나 이거를 뭐 고객들한테 잘 전달하면은 이거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명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명품을 사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백화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백화점부터 가보는 거야. 백화점 가서 사람들 뭘 사지? 그리고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뭐 하이엔드 브랜드는 일부 매장만 있고 또 어떤 명품 브랜드는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일부 매장에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 브랜드를 사려면은 뭐 KTX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날 바로 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자고 먹고 하려면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사실. 그걸 차라리 내가 구매해서 대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구 뭐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우리나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면 이걸 통관해서 갖고 온다고 하면 충분히 고객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가 뭐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온라인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보면서 이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 유통이랑 동일한데 카테고리가 좀 바뀐 건데 그러면 왜 명품 카테고리를 선택하셨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자체가 동일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한 2-3년? 1-2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엔드 브랜드 이런 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는데 하이엔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 에루샤, 그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거 말고 그 아래 정도 뭐 구찌, 프라다, 버버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었던 브랜드 말고 사실 요즘에 20대, 30대한테 인기 있는 거는 사실 컨템퍼러리 브랜드들이거든요. 이 컨템 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 브랜드랑 가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아미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뭐 아미, 메종, 키친의 CP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뭐 여성분들한테 인기 있는 가니 이런 브랜드는 티셔츠가 사실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좀 더 희소한 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찾으니까 또 많이 찾으니까 이거 충분히 브랜드 유통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 이거 내가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찾는 가격보다 판매자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유통망과 채널과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브랜드 유통도 마찬가지고 명품도 마찬가지인데 수요 공급이 이제 정해져 있고 뭐 컨템포러리 라인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적다 보니까 상품을 잘 찾아낸다면 거기 안에서 당연히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실 그런 브랜드를 진짜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트렌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저도 이제 30대 뭐 이제 거의 40대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20대를 이해하려고 자주 물어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뭐 내가 돈을 모아서 뭐 집을 살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산다. 그리고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고 남들이랑 똑같은 걸 안 사고 조금 다른 거 이걸로라도 뭘 보여줘야겠다 이런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면은 저도 원래 브랜드 옷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좀 이런 브랜드가 좋고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몇 번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건 있어. 근데 명품 같은 게 저도 사실 명품을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입었지만 진짜 이거 처음 사보는 거예요 명품.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대중을 향해서 이 브랜드를 생산하다 보니까 뭐 체형이 뚱뚱하든 마르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사이즈만 다르게 되는데 명품 같은 경우는 뭐 색감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거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좀 더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구하기 조금 어려운 명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익률이라는 걸 너무 많이 붙이게 되면은 또 소비자들에게는 또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유통이고 소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많을 수 있지만 수익률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보통. 제가 일단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준비는 작년부터 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한 달 한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은 한 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요. 왜죠? 일단 이거를 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 자동화 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으면 네. 이거를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결제하는 수준의 시간 정도만 들어가고 어차피 명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몇백 건씩 주문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맞다. 객단가 궁금하다. 네. 그래서 뭐 컨템포러리 라인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이고요, 대부분.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뭐 가죽 제품, 좀 고가의 가죽 제품은 잘 안 팔리는 편이고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 겨울 된다고 하더라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거의 건수가 하루 10건에서 15건 사이 정도가 나오면은 1억 5천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결제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없고 하겠네요. 뭐 하루에 30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고 계시는 명품 브랜드 매출의 포션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게 브랜드 유통 같은 경우는 메인이 나이키다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명품은 그거보다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요. 뭐 내가 명품 유통한다 라고 했을 때 자, 한 100개 대보세요 하면 나와줘야 돼, 줄줄이. 그 정도로 명품을 아셔야 돼. 그래야지 이런 브랜드도 있고 이런 브랜드도 있다,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미, 메존 키친에 뭐 CP, 그다음에 스톤 아일랜드, CP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줄줄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브랜드가 진짜 다양하고 뭐 또 요즘에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있는 뭐 우영미라든지 뭐 아니면 또 맛땡김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유니클로랑 탑10만 입어갖고 옛날에 다른 사람이 뭘 입고 다니는지 신경을 안 썼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브랜드 유통할 때 그때 아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신발만 봤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사람들은 이제 뭘 입었나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은 뭘 입었구나, 뭘 신었구나, 저런 것도 명품을 입는구나, 막 이럴 정도로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명품의 소비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랑은 또 조금 다르구나. 또 그들만의 또 세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유통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고객층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브랜드는 이제 알겠고 그럼 주력 카테고리는 어떤 게 되나요? 아까 들어보니까 잠깐 의류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거의 반바지, 반팔 위주로 거의 지금 나가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정의 달 해서 선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건 맞습니다. 카드 지갑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가죽 제품들. 보테가? 네, 보테가도 뭐 워낙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 메종 마르지엘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은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데 많이 몰려있는 데를 가본다. 그 눈으로 보는 거죠. 백화점 매장에서 가서 보는 거고, 근데 그냥 가서 보면 안 되는 거고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보고 가는 거야. 요즘에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 그럼 그런 브랜드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요즘 어떤 상품이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싸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막 댓글이 달리거든요. 뭐 뽐뿌라든가 아니면 뭐 FM 뭐 이런 네이버 같은데. 카페 뭐 시크먼트라든지 스마트 바겐이라든지 이런 카페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계속 올라와요, 글들이. 근데 막 사람들 반응이 있어요. 이런 브랜드를 사람이 관심을 가져 하는구나. 그럼 그걸 체크한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실물로 보는 거야.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찾는구나. 근데 찾으러 가다 보면 막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팔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인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명품 유통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판매처 같은 경우는 있나요? 아까 크림도 있었지만은. 네, 뭐 일단 크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고요. 근데 이건 명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판매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아, 어려워. 뭐 왜냐하면은 정품 소명도 해야 되고. 정품 소명도 그렇지만 내가 잘 판다고 하더라도 금방 품절이 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가 중심이고 그 상품 페이지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정작 잘 팔리고 뭐 상위 페이지에 갔는데 리뷰도 쌓였는데 내가 물건을 못 구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머스트잇은 좀 다릅니다. 머스트잇은 상품 페이지 베이스가 아니라 판매자 베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뭐 이 물건 A라는 물건을 팔고 B라는 물건을 팔면 그 리스트가 판매자 밑으로 쭉 다 뜹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브랜드도 팔았고 이런 브랜드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좀 믿고 사도 되겠다.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근데 크림은 사실 내가 아무리 많은 상품을 뭐 1000개, 2000개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았는지 누가 팔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결국에는 평등한 조건에서 계속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명품 유통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 밀라코님도 나오고 하셨는데 밀라코님 같은 경우는 직접 수입해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과 네. 본인이 하는 것과의 차별점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사실 수입하시는 분들이 명품 유통을 뭐 이렇게 정통적으로 한다고 보셔야 되죠. 어쨌든 리스트를 보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입할지 결정을 다 오더를 넣는 거니까 그리고 재고를 가지고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돈이 많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리스트를 봤을 때 내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수많은 브랜드의 수많은 상품들을 그걸 다 적정 가격을 알아낸다는 게 사실 처음에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뭐 기간이 있어야지 노하우가 쌓이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잘못 수입하게 되면 뭐 흔히들 주식에서처럼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린 정도가 뭐 100, 200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몇 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못했다가는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고 부담, 리스크 없이 일단 페널티는 있겠지만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리스크 없이 좀 사업하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저도 어차피 명품 유통에 있어서는 사실 레벨이 낮은 편인데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상품에 대한 보는 눈이 점점 키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수입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한 번에 리스크 이씨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것들이 팔리는지 보고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가장 메리트 있는 거는 재고 부담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네요. 그리고 팔리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인 것 같고, 근데 말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벼락슈터님만의 경쟁력을 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이버 카페 그 명품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시크먼트라든지 스마트 바겐 들어가서 알림 설정을 먼저 해놓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글을 먼저 알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브랜드가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오면은 괜찮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 내가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먼저 크림에 찾아옵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크림에 가져와도 경쟁력 있는 가격이구나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제 필터링이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 비교가 먼저입니다. 그럼 내가 뭐가 잘 팔리는지 내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뻐 보이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가격이 내가 경쟁력 있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뭔가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줘서 바로 초보자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크림하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는 오프라인 매장 가더라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한 번씩 체크해 봅니다. 그럼 뭐 명품 매장 갔다가 내가 이걸 사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이라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은 사서 보내는 거죠. 크림 쪽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진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 사실 브랜드 유통에 이미 경험치가 있는 벼락슈터님께서는 명품도 접근하기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초보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싱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사업자는 뭘 내야 되며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플랫폼은 뭐며 내일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뭔지. 일단 뭐 크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업자 없이도 시작을 할 수는 있고요. 거래 금액이 많아지면 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단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해볼 만하냐 아니냐 정도는 그냥 해볼 수는 있다. 사업자 안 내고. 근데 이게 판매가 된다. 뭐 단 5만 원, 10만 원에서 판매가 되는 걸 보이면 사업자를 내셔야죠. 자, 브랜드 유통, 명품 유통 이 두 사업의 난이도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사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심리적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5만 원짜리 하다가 뭐 내가 손해 보면 5만 원만 손해 보면 되는데 명품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까딱해서 50만 원짜리 뭔가 안 팔려서 재고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심리적 장벽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데 사실 본질은 똑같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다. 이거는 같은데 이런 심리적 장벽을 못 깨시면 조금 명품이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학수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그 일본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요? 네. 일본에 가보면은 중고 명품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아마 명품에서 활황이 있었다가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중고 시장으로 많이 던져지지 않았을까. 메루카리 같은데. 네. 그 말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중고 명품 플랫폼들이 막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2, 3년 동안 명품이 시장이 커졌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명품을 소비할 수 없는 세대들이 중고 명품 시장 쪽으로 또 눈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뭐 머스트잇 반란 이런 것들이 명품 플랫폼이 생겼다고 하면 아마 중고 명품 관련된 뭔가 좀 떠오르는 플랫폼이 또 하나 뜨지 않을까. 결국에는 명품 시장은 꾸준하게 이런 구조와 순환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네, 그쵸. 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명품 쪽을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한번 시작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크림을 통해서 가격 차이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벼락슈터님 카페도 다시 열심히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유튜브도 다시 열심히 하시고 뭐 최근에 그것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자동화 수익으로 블로그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안 하세요? 그거는 뭐 현재 진행형이고요.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돈 버는 게 녹록치 않죠? 네, 정말 이거 물건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다. 그래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구매대행의 초창기 같은 느낌은 있다. 앞으로 벼락슈터님 어디를 튈지 모르겠는데 사업 목표가 있다면 궁금해요. 벼락슈터님의 최종 지향점.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중국 구매대행부터 출발해서 중국에서 수입도 하고 뭐 지금 브랜드 유통, 명품 유통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통 천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런 물건을 보고 알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뭘 하든 간에 그냥 열심히 일단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은퇴를 한다거나 뭐 파이어족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할 것 같다. 이게 뭐 대단한 예전에는 큰 목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요즘엔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셀러로 출발을 했지만 셀러에서 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투자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셀러에서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도 하고 싶고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뭐 플랫폼 만들어 놓고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영역의 플랫폼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벼락슈터님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원하고 끝으로 소감 어떠세요? 이제 많이 편해졌어요. 네. 이렇게 유튜브 기회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저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즐겁게 벼락슈터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 작은 뭐 이런 풍파가 또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엔 끝끝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무용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며 벼락슈터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벼락슈터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